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씨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했습니다만 오늘도 완강한 저항, 또 부상 위험 등으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어제 김건희 씨가 출석을 했죠. 특검에 네. 출석을 했는데 참 배우자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계속해서 체포에 불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변호사들과는 접견을 한다고 하고 그동안의 접견 횟수라든지 시간만 따져보더라도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접견을 하고 수시간을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사도 안 받고 또 그 재판에도 불응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 접견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변호인 접견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위인 것이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일각에서는 특검은 왜 그러면 굳이 안 나가겠다는 사람을 나가봤자 아마 진술거부권 행사할 텐데 그런 피의자를 왜 굳이 강제 구인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도 있지만, 근데 조사 거부하고 진술 거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술 거부를 했을 경우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 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도 피의자가 방어권이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진술 거부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다 참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검의 취지와 의도는 정당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 거부라고 하는, 이거는 피의자의 거부권이라든지 방어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것을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법 앞의 평등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이제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상당히 좀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수록 오히려 본인의 구속도 피할 수 있고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좀 소모적인 기싸움 형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소환에 응해서 출석을 하더라도 실제로 조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질문을 던졌다는 것 외에는 커다란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은 이러한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을 전적으로 불응하는 것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너무 피의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지탄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집행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로써 조금 집행이 어렵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예. 앞으로는 저는 추가적인 아마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강제 구인에 시도할 것인지는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2차 집행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특검팀에서는 적법한 진행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이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검이 다음번에는 좀 다른 전략을 쓰지 않을까요? 일단 특검 쪽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굳이 집행을 하려다가 윤 전 대통령 또 다치면 안 되겠지만 또 특검 측에 또 교정 공무원이라든지 이쪽이 다치게 되는 사태를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물리력 행사는 적법이라는 것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구속영장도 마찬가지고 체포영장도 그렇지만 검사의 지휘하에 교정 공무원이 이것을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교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을 때 이거는 이제 교정에서
발의가 되는 법만으로도 사실 그조차도 이제 강제력, 물리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특검에서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이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고 이런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시간도 더 걸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특검 측에서도 거의 5대5 수준에 가깝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조금 그래도 다시 시도를 해볼 만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저로서는 느낀 것이 아까 전에도 화면으로 봤지만 이 특검팀의 반대쪽에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들이 강하게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냐. 특검이 불법을 하는 것처럼 대리인들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간다, 그냥 중단하거나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어느 정도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특검 측에서 한 번 더 집행을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추측을 해봅니다. 네,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앞서 체포영장 재청구에 나설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이 뭐 기소 절차에 돌입할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만에 하나라도 강제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뭐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뭐 떨어졌다더니 네. 뭐 그런 사건들이 만약에 발생해서 실제로 진짜 윤 전 대통령에게 부상이 생기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정 담당자들에게 부상이 생긴다면 이거는 특검팀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악재로 계속 이슈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소환 자체에 너무 관심이 집중되면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소라든지 재판보다 오히려 본질이 좀 가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제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상당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3차, 4차 계속 반복이 된다 한들 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담을 특검팀이 감수할 것인가? 저는 오늘로서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는 특검팀으로서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진술들을 토대로 아마 기소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한두 차례 소환 조사를 더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좀 나왔습니다만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엄청난 법리 싸움에 들어간 거잖아요. 증거 싸움입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특검팀이 지금 어느 정도로 강력한 물증이나 확실한 진술들을 확보했는지는 사실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언론에 흘린 정보만 저희가 취합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저는 특검팀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구두를 받았니, 가방을 받았니, 목걸이를 받았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녹취록이 나온 정도 외에는 김건희 여사를 확실하게 혐의를 묶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물증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특검팀 입장에서 조금 조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재소환, 2차, 3차 소환을 했을 때 오히려 특검팀이 시간에 쫓기고 소환을 당하는 피의자는 오히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팀이 조금 섣불리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좀 여론전으로 있어서라도 김건희 여사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압박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조금 특검팀이 내부적으로 속도를 좀 높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워낙 이 사건은 국민적으로 국민적 시선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대형 이제 정치적 스캔들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고 혐의 하나하나만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혐의들도 결코 가볍지는 않죠. 그리고 아무래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여러 관계자들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설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를 판단한다면 아마도 저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특검팀 입장에서도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의 수사에도 좀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 그리고 영장 발부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구속영장이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고 해도 특검팀 수사 자체에
제어가 되거나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만 정리를 해도 한 16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어제 조사를 한 것이 3가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물론 사실은 그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스스로 돌아봐야 될 일이긴 하나 근데 그렇다고 해도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수 있는 기회들은 또 얼마든지 열려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조금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청구를 했을까라고 하면 네. 사실 김건희 씨가 소환 조사를 할 정도면 그 전에 많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아놨고 물증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다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증거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수사를 많이 했었고 최근에도 서울고검 재수사로 추가로 드러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나가서 어제도 처음으로 첫 주제로 조사를 한 것이고 다른 조사 같은 경우도 뭐 명품 수수 이런 사안 같은 경우도 증언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도됐던 게 당시에 통일교의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나눈 그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보면은 전달을 했더니 뭐 크게 놀라더라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진 문자 이 정도도 보도가 됐고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더 깊숙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혐의가 소명될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자동적으로 이게 만약에 유죄일 경우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예.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탈당한 뒤에도 파장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까 걱정이 되는 문제고요. 법사위원장의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저희는 이 행위를 이춘석 차명 게이트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습니다. 권력을 악용한 권력형 비리라고 저희가 단언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춘석 차명 게이트,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을 하면서 특검법까지 발의를 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뭐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보좌진의 계좌를 활용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 제가 그 보좌진이라면 그렇게 계좌를 빌려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의 고압적 지위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계좌를 빌려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차명 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뭐 대출까지 일으켜서 거래를 했다라는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좌진이 일방적으로 계좌를 그냥 빌려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의심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종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관련된 분과를 총괄했던 이춘석 의원이 공교롭게도 AI에 관련해서 정부 대책에 좀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보이는 그런 아주 우량주들을 사들였고 또 매도 시점도 공교롭게도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직후에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국가 정책과 관련된 대형주들을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 자체가 사실은 이해 충돌이에요. 원래 법사위원장은 주식을 가질 수가 없고 다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거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좀 더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야당에서 특검 필요성 주장하는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거는 제대로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특검까지 갈 일이냐? 물론 만약에 이춘석 의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루가 돼 있고 막 권력 핵심까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특검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현재로서는 이춘석 의원하고 보좌관 정도가 연루가 돼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반을 알아보고 싶다면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위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재산 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진상조사나 나아가서는 국정조사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현재 단계에서 특검까지 갈 거냐,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고 만약에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무마하는 정황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찰에게 맡겨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또 국면의 특수성도 있는 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예전에 특수사건 수사는 주로 검찰이 해왔었던 것이 많이 그 관례였었고 또 제도였었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우리도 특수수사 잘 할 수 있고 현직 여권에 국회의원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국면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를 믿고 기다려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경찰에게 수사를 제대로 해라 주문 그런 거 안 해도 경찰이 이 문제를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확보를 해야 비로소 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국민들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언론에서 보도를 생생하게 포착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까지 경찰이 뭉갠다 이렇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특검 얘기하는 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특검을 받고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검 소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그냥 좀 무리하게 맞불을 놓는 그 정도 형국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의 무게를 실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도 그런 주장은 손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국회의원들의 차명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말씀하신 그대로 차명 거래이기 때문에 뭐 가족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수사는 상당히 좀 위헌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상징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노가 상당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기간 동안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국정위 같은 경우는 조금 국민들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됐던 인물들이 아마도 이런 차명 거래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정황이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 정부의 정통성 자체가 좀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뭐 전수조사라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실상 좀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감사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체적인 윤리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춘석 한 명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 대한 의구심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국회에서 빨리 해야 될 것은 윤리특위를 소집을 해서 사실 의원직 제명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 당원 제명을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일이고 이미 드러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차명으로 거래하는 건 다 드러났고 그 종목들이 AI 관련 주식들이었고 본인이 국정기획위에서 관련한 일을 맡은 이건 분명히 이해 충돌인 것이고 예전에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위원들이 제명을 권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끝내 나온 건 없어요. 그때도 없었고. 근데 왜 제명을 권고를 했냐면 900여 차례 정도의 회의 중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겸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명을 권고한 건데 김남국 전 의원보다 확연하게 이춘석 의원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제명해도 되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결정했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확정을 받기 전이라서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이 첫 특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민주당 일각에서 신중론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포함된 배경 뭐라고 보세요? 특사 명단이 좀 여러모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습니다. 정치인 포함된 것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문자 메시지 포착돼서 좀 한바탕 논란이 있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찬민, 심학봉, 뭐 안상수 전 의원 등등 이렇게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사면 요청을 했는데 그들 상당수가 들어갔어요, 이번 명단에. 그래서 정치인 사면 자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이 당 저 당 다 해준다고 하면 또 일부 국민들은 이거야말로 담합이다. 이렇게 질타를 할 사안인데 이렇게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이쪽 저쪽 해서 다 많이 해줄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최종 결단으로 좀 걸러내는 것을 할 것이냐 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도 여러 고심이 있는 것 같고 지지층에서 워낙 또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면 요구가 있으니까 고심을 하는 건데 사실 또 조 전 장관이 그러면 뭐 예전에 본인의 범행을 인정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반성을 한 적은 또 없는 거거든요. 형기도 별로 지나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지지층에서는 지지층만 놓고 보면 대다수가 사면을 원하겠지만 뭐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 뭐 또 반대층 이쪽을 또 합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60%대의 좋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은 또 많이 부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복절 이 특사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때까지 그래도 고심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정치인들이 명단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셨고 특히 조국 전 대표가 이 특사 명단에 있다는 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하나의 변수로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거둔 부분이 사실은 여권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무적 판단과 계산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권이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체제로 확 쏠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좀 나와 있어서 여건이 조금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여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바로 조국 카드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나옴으로써 조국 혁신당이 좀 자리를 잡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갖게 되면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균형을 가져오는 그런 정치적 판단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아마 이제 아무래도 조국 전 대표를 사면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분명한 흔들림은 있을 겁니다. 중도층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엔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호재가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8월 말에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10월에 예정된 에이펙 정상회담 이러한 외교 무대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따른 불이익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을 좀 외교적인 성과로 만회할 수 있다. 아마 이런 판단도 좀 내부적으로 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두고 2대2 대결이 된 건데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오늘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찬탄파 후보죠.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 계속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겠습니까? 두 분께 좀 짧게 들어보죠. 이게 아무래도 조금 강성 지지층, 당원들, 정통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직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외면한 상태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문수 후보도 또 장동혁 후보가 워낙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의식해서 제 생각엔 좀 이러한 발언들은 조금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들이 아닌가. 다만 지지층의 그런 선호를 좀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짧게 평론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더 이상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다 무색해졌어요. 그 얘기가 다 무색해졌고 멸치로 육수 다 우려냈는데 멸치 건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려나버린 그런 국민의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